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3년도 회계사 기출문제 21번서부터 25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번 한번 볼까요? 네,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입니다. 거시경제 자료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번 볼까요?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고 와인에 대한 이 Q가 증가했네요. Q가 증가했는데 또 와인의 가격도 상승했대요. 와인의 가격도 상승했대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 상승을 과대평가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아닙니까? 라스파이레스 가격 지수가 되는 것인데 P0와 P1 요거를 비교하는 것이죠. 라스트니까 과거를 곱해줘야지. 과거 Q를. 과거 Q를 여기다 곱해준단 말이야.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는 2번으로 보셔야 돼요. 커피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커피를 대체할 만한 걸로 바꾼단 말이야.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과거에 그 비싸진 커피를 그대로 소비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물가 지수를 과대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1번은요, 내용을 보면 약간 그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와인을 더 마시고 과거에는 어떻게 된다? 와인에 대한 소비가 적은 거잖아. 자, 그러니까 사실은 와인에 대한 소비가 이게 Q가 원래 더 커야 되는데 작다라고 상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와인을 더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상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동시에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물가 상승 자체를 원래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더 많이 소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잘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3번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 후생에 대한 정확한 척도라고는 볼 수는 없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한계. 자, 4번 수입품을 대체할 국산품이 별로 없는 국가에서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GDP에 포함되는 것만 하는데 수입품은 포함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수입품도 많이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외제 수입품이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소비하는데 이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비가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수입제 같은 건 고려 안 돼서 오히려 과소하게 우리가 지출하는 걸로 평가될 수가 있겠죠. 자, 역시 실업률 통계는 실망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실업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폐쇄경제 관련된 승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폐 수요와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가본 볼게요. 지금 재정승수 얘기하는 거야. 정부 지출을 이동시키는 IS를 이동시키는 정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번 거래적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크면 이게 고전학파 얘기입니까? 케인즈학파 얘기입니까? 그치, 우리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케인즈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 IS가 가파를 때 효과가 큰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적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 되면 고전학파에 가까운 얘기가 되고요. LM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LM 곡선이 훨씬 더 고전학파에 가까우니까 가파 이렇게 됩니다. 그럼 IS 곡선을 이동시켰을 때 LM이 가파르면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살짝 그림 그려볼까요? 자, IS를 이동시킵니다. IS를 이동시켜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이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경우랑
얘는 완만 이렇게. 그 다음 LM이 좀 가파른 경우랑 LM이 가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같이 비교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으로 할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면 다시 살짝 지웁시다. 이렇게 지우고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어.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완만할 때 효과가 크고 LM이 가파를 때 승수는 작아지잖아요. 여기서 기억은 틀리다라는 거. 완만일 때 효과가 커요. IS를 이동시키는 효과가 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남원. 동일한 크기의 조세 삭감과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서 조세 승수의 절대값이 정부지출의 절대값보다 작은 이유는 이거 많이 얘기했죠. 우리 정부지출의 승수의 절대값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MP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MPC가 만약에 0.8이다 라고 하면은 1-0.8분의 1 해가지고요. 5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조세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조세승수는 절대값을 씌운다 라고 하면은 1-MPC분의 원래 마이너스 MPC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8분의 마이너스 0.8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4 절대값을 씌우면 4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감소분 중에서 일부가 가계저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깎아졌어. 그럼 세금이 깎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데 조세 감소를 했습니다. 조세 감소의 전부가 소비 증가로 가지 않고 일부는 저축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세 감소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 시 일부는 소비로 가게 되고 일부는 소비로 가게 되는데 또 어떻게 일부는 저축으로 가게 됩니다. 일부는 저축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답은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서 투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이거 고전학파예요, 케인즈학파예요? 고전학파잖아.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고전학파 이렇게 되니까 IS가 완만하다니까요. IS가 완만. 자, 여러분 IS가 가파라야지 LM이 완만하고 IS가 가파라야지 여기 나와 있는 승수가 커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승수가 커지지 않고 완만하니까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거는 요 나번 이렇게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다음 23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번은 여러분들이 뭐 재무관리 같은 거 할 때는 많이 보시긴 하겠고 아니면은 거기 이자율의 기간 구조 해서 수익률 곡선 관련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 그리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또 시장 분할 이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기본서에는 좀 보론해 해가지고 넣어놨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대 이론에 따랐을 때 수익률 곡선이 만약에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우하향할 때는 미래 단기 이자율이 현재보다 계속 더 낮아질 걸로 기대되면 우하향하고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으면 수평이고요. 올라갈 것 같으면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2번. 이미 발행된 2표 채권의 2표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할게요. 1,000원짜리의 채권이 있는데 거기 10% 세금을 이렇게 10% 2표 이자율이 있으면 1,000원에 10%인 100원을 내가
계속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0원을 받다가 나중에 원금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높아졌어.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액면가가 1000원인데 액면가보다 시장의 가격입니다. 채권의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돼요. 거기에 간단한 예를 통해서 거기 넣어놨습니다.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그리고 1년에 2표채 이자율이 10%인 채권을요. 현재 시장 이자율이 표면 이자율보다 높은 20%다라고 하면은 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 놓은 거 보이시죠? 채권의 본드의 가격은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원 해가지고 디스카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 그래서 1 플러스 0.2 20%니까 이자 이것도 1년 후에 이자 받는 걸로 해서 0.2 이렇게 하면은 이게 916 해가지고 10%보다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여기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다음에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렇습니다.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시장의 변화율에 대해서 가격 변화가 뭐 길어지니까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금융위기 기간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자산을 많이 선호하게 되겠죠. 자, 그럼 회사채 이자율과 국채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가 그치 사람들의 안전자산 선호라는 것은 뭐야? 국채를 선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 수요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회사채 가격은 하락하면서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겠고요. 자, 국제금융위기 기간에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이게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원화와 달러 중에서 뭐가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는 달러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의 상승은 네, 여기 나와 있는 원화의 평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원화에 대한 평가를 절하한다. 이렇게 평가 절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여러분 채권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드를 매입하면 화폐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져. 이걸 유동성 효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오케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이 실질 GDP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해설에는 채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화폐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금융자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본드도 금융자산이고요. 화폐도 금융자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위에 뭐 앞에서 본 것처럼 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본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본드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화폐 이자율, 채권 이자율 이게 이제 서로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한 효과와
이러한 효과가 짬뽕 돼가지고 어느 게 더 커다란 충격이 있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걸 굳이 또 객관식에서 하면 요 메커니즘까지 채권에 대한 것까지는 오케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 하락 그거까지 괜찮은데 채권에 대한 공급이 감소한다? 이거랑은 직접 상관없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날아가야 되고요. 가는 맞고. 자, 그 다음에 다 볼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돼요. 이게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에 대한 수요와 채권에 대한 공급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느낌이 뭐냐면 경기가 침체될 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까요? 아니면 경기가 호황일 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까요? 이게 물가가 꿀꿀해진다라고 생각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체를 사람들이 예상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침체할 걸로 예상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치,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안전자산 뭐 이런 거랑 얘기하고 밑에 라번의 주식 있으니까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자산인 채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자율은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라번 볼게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은 하락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른 거와는 다르게 실질 GDP가 증가하며 이쪽에 화폐 시장까지 고려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거 가다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뭐 약간 매끄럽진 못하지만 한 요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25번 볼게요. 자, 25번은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경제 주체들의 예상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번 한번 볼게요. 가번. 자, 가번은요. 가계가 미래 물가가 낮아질 걸로 예상할 경우 앞으로 물가가 하락할 걸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지금 사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물가가 싸졌을 때 사야 됩니까? 자, 다시 앞으로 물가가 낮아질 걸로 예상해. 지금 사면 안 되지. 미래 사야지.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당연히 감소하고요. 미래 소비를 지연시키는 거야. 그래서 소비를 딜레이 시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총수요가 왼쪽으로 간다. 오케이,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번 볼게요. 가계가 미래 소득이 높아질 걸로 예상해. 나 말이야 앞으로 1, 2년 후에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예상되면 현재 소비가 증가하지. 미리 땡겨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애주기 값을 생각하시면 그럼 총수요가 우측이동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다음 답은 볼까요? 답은요. 네,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서 매출에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 와, 우리 잘 팔릴 것 같아. 삼성전자 갤럭시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대박이 될 것 같아. 투자 지출을 지연? 아이, 뭔 얘기야. 지연이 아니고 지금 대박 날 것 같으니까 투자를 적극해가지고 밀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는 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기업들이 미래에 물가가 하락할 걸로 예상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임금이 상승할 걸로 예상하는 경우 여러분 물가가 만약에 하락해. 그럼 실질임금은 어떻게 되냐면 미래에 예상하는 물가 명목임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질임금이죠. 예상 실질임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가가 지금 하락한다 생각하면 이거 값이 올라가니까 예상 실질임금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현재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앞으로 명목 실질 예상되는 실질임금이 증가할 것 같으면 지금이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동을 훨씬 더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사람들 더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해서 노동의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AS 곡선이 이동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하면은 기대물가가 점차 하락할 때 요게 하락하게 되면 하락시 아니면 루카스 공급 곡선 생각하세요. P2가 하락으로 예견이 되면 하락시 그러면 AS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